오늘부터 신라면, 새우깡, 초코파이 등 국민들이 즐겨 하는 라면과 과자 가격이 인상됩니다. 다음 달이면 전기와 가스, 택시 요금까지 오를 예정이어서 전방위 생활 물가 부담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걱정이 큽니다. 미국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감으로 어제 하루 환율이 1,400원 턱끝까지 차올랐고 코스피는 한때 2,400원 선이 붕괴했습니다.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이후 13년 5개월 만의 일입니다. 공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25년 만에 6개월 연속 무역 적자에 빠질 위기까지 겹쳐 있습니다. 정부의 무능과 실정으로 우리 경제는 그야말로 풍전등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월 첫 거시금융 상황 점검 회의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8월 말 2차 회의에서는 금융 위안 위기가 없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4개월 내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 정책도 실행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 결과 고물가 고금리로 양극화는 더 심화되고 있고 실질 소득 감소로 서민과 청년, 소상공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의 고통만 커지고 있을 뿐입니다. 경기 침체 문턱 앞에서 서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무너지지 않도록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야 할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민생을 쥐어짜고 있습니다. 정권 시작부터 초부자 감세로 세수부터 줄이더니 이제 와서 재정 건전성을 앞세우며 민생 예산 깎기에 바쁩니다. 노인 일자리 1천억 원, 청년 일자리 8천억 원, 지역화폐 7천억 원 전액 삭감뿐만 아니라 중소 벤처 예산 6천억 원, 코로나19로 가장 어려움에 처한 문화예술체육관광 예산 6,900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포기한 민생 예산을 살려내겠습니다. 미국 정부마저 코로나 이후 세수를 확대하고 약 5조 달러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 강력하고도 적극적인 경제 위기 극복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윤석열 정부처럼 긴축 재정을 외치며 사회적 약자 예산 감축에 몰두하는 정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미 민주당은 약속드린 22대 민생 법안에 동반한 예산뿐만 아니라 더 많은 국민이 체감할 민생 예산 발굴에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로지 국민 삶을 개선한다는 신념으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파고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는 오늘만 대충 수습하는 오대수 외교입니까? 치밀한 전략과 계획은커녕 어제 다루고 오늘 다른 윤석열 정부의 갈짓자 외교 행보가 참으로 위험천만합니다. 취임 직후부터 중국의 반발을 무릅쓰고 친미 노선을 강조했지만 정작 방한한 미국 의전 서열 3위 펠로시 의장을 패싱하는 무리수를 뒀습니다. 선제 타격 운운하며 북한에 대한 강경 모드로 일관하다가 뜬금없이 담대한 구상을 비롯해 남북한 방송 개방, 이산가족 상봉 등 유화책을 수단했습니다. 오락가락 외교정책 속에 미국은 인플레 감축법으로 뒤통수를 쳤고 북한에게는 담대한 망상이라는 조롱까지 당했습니다. 무책임한 오대수 외교 안보 정책의 결과 뒷감당은 오로지 국민과 기업들 몫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순방은 그 어느 때보다 실질적 성과가 절실하다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부디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과 바이오 국산화 행정명령이 국내 전기차, 바이오 산업에 치명타가 될 거란 우려가 큽니다. 실무자의 방미 결과가 번번이 빈손이었던 만큼 이번 대통령의 순방은 최소한의 국익 확보를 위한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7차 핵실험 준비를 끝내고 핵무기 사용을 법제화까지 한 북한을 컨트롤하는 것은 더 큰 과제입니다. 우리 정부가 제시한 담대한 구상에 대해 북한이 사흘 만에 반발한 상황에서 같은 내용을 유엔 총회에서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기 어렵습니다.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고 대화 국면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접근 방안이 필요합니다. 북한에게도 분명히 경고합니다. 대한민국은 북한의 그 어떤 도발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핵실험을 비롯한 무력 도발로는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무의미한 핵도발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 참석에 이어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번 방미 과정에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명백한 WTO 협정과 한미 자유무역 협정 위반임을 미국 측에 알리고 한국 전기차에 가하는 보조금 차별 문제를 해결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IRA에 따라 한국에서 수출하는 전기차는 우리 돈으로 약 1,000만 원 정도의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수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반면 한국에 판매되는 테슬라 전기차는 여전히 보조금 지급 대상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한국에서 판매된 테슬라를 비롯한 미국산 전기차는 총 36,478대로 2,343억 원의 보조금을 받아갔습니다. 만약 미국이 한국 전기차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테슬라와 같은 미국 전기차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외교도 안보도 일방통행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글로벌 호구가 아닙니다. 만약 미국이 올해 중으로 한국차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지 않는다면 한국도 국내 전기차 보조금 지원 규정을 개정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하겠다는 계획과 의지를 가지고 미국 측과 협상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여당이 이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정기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를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국내 사업장 아리백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2020년에 삼성은 미국과 중국 반도체 사업장 등 해외 사업장은 이미 아리백을 달성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 보면 국내 사업장 아리백 선언이 다소 늦긴 했습니다만 삼성전자가 갖는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봤을 때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기업 중에 현재 아리백에 가입한 업체는 총 22개였습니다. 삼성전자의 참여로 국내 아리백 기업은 더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총량이 너무도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체 에너지의 7% 수준으로 OECD 국가 중에 꼴찌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목표를 30%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만 이마저도 윤석열 정부는 2030년 목표치를 21.5%로 낮추겠다고 하고 한전 발전 자회사들은 재생에너지 의무 공급 비율 RPS라고 합니다. 이 비율도 낮추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리와는 정반대로 대만 정부는 삼성전자의 라이벌 업체인 TSMC의 아리백 달성을 위해 해상풍력발전소에서 가져오는 송전 요금의 90%를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삼성전자가 아리백을 선언하겠다고 하는 날 재생에너지 지원사업 예산 3,161억 원을 삭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아리백 캠페인을 총괄하는 샘 키민스 클라이밋 그룹 대표는 며칠 전 한 언론에 직접 사안을 보내서 한국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축소하면 한국 기업이 수조 원대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리백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문제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5년간 원전에 올인하느라고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리지 않는다면 삼성전자는 물론 국내 주요 수출 기업들은 아리백 달성이 불가능해지고 그만큼 한국 경제는 경제적 대가를 치러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홀로 원전 최강국을 외치고 있을 때 전 세계는 재생에너지가 정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원전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아리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재생에너지가 국가 경쟁력이 되고 있는 시대임을 감안하여 세계적 추세를 역행하는 에너지 정책을 재고하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저는 발언을 잘 하지 않았고 또 특별히 협상의 상대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수많은 궤변 또 혹세 무민의 막말에 가급적 인내하고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참을 수가 없네요. 태풍 흰남노에 의한 포항의 참담한 수해 피해를 정쟁거리로 삼는 권성동 대표의 태도에 분노합니다.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는 포항 참극의 원인을 이명박 정부의 지류 지천 정비에 대해서 야당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고 이런 후한무치가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씀은 100% 거짓말입니다. 포항의 냉천 정비 사업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국토교통부가 추진했던 고향해강 정비 사업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냉천 정비 사업이 천변을 공원화하는 데에만 집중했지 제대로 된 수해 피해 대책은 전혀 강구되지 않았기 때문에 냉천이 범람했다고 하는 것이 현지 주민들의 한결같은 지적이고 현지 언론들의 지적입니다. 2016년 태풍 차바가 올라오고 2018년 콩레이가 올라와서도 냉천이 범람했습니다. 그 직후부터 냉천 정비 사업을 이대로 진행하면 안 된다. 수해 피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천 수해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공원화 사업에만 전념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강 하류로 갈수록 강폭이 넓어져야 정상인데 하류로 갈수록 거꾸로 좁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냉천 정비 사업을 반대한 것이 민주당인 것처럼 지천 정비 사업을 반대한 것이 민주당인 것처럼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냉천 범람으로 인해서 최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우리 산업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포항제철, 포스코가 49년 만에 가동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지역 경제와 나라 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타격이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포항제철 정상 가동까지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하고 또 일각에서는 5년이 걸릴 것이다 라고 하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게 눈먼 책임을 뒤집어 씌워서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기보다 정직하게 정부 여당으로서 무한 책임의 자세로 피해 지원과 복구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포항 시민과 국민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근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당 대표의 방문에 이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포항 현지와 포항 제철을 방문해서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복구 대책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국회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하면서 청문보고서 시한을 오늘까지로 전달했습니다. 인사청문회법상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하루 만에 재송부 요청을 했습니다. 하루 만에 재심사라는 통보는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 뜻에 따르라는 통보 외에는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국회 무시이자 강압 정치의 횡포입니다. 더 가관인 것은 야당과 함께 검증 책임을 지닌 집권 여당은 결단의 시기라며 대통령을 횡포에 앞장서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사단 채우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검찰총장 후보자와 대기업 거수기 경력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임명 동의할 수 없습니다. 발목 잡기 운운하며 임명 지연에 대해서도 남 탓을 하려면 제대로 된 후보자를 내놓고 하길 바랍니다. 최근 미국 의회는 인플레 감축 법안을 통과시켜서 우리나라 자동차와 배터리 제조사들의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생명공학 분야에서도 인플레 감축 법안과 유사한 성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바이오 의약품도 미국 내에서 연구하고 제조하라는 겁니다. 인플레 감축 법안은 모르고 당했다고 할지라도 이번에 당하면 알면서도 당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전 세계가 자국 공급망 안정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인플레 감축법이 미국에만 그치지 않고 유럽연합 등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적용 품목 또한 전기차나 바이오 분야를 넘어 모든 산업에 확대될 것으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입니다. 정부는 중장기적인 대응 로드맵을 마련하고 주요국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기조를 수립하기를 바랍니다. 앞서 우리 김성한 정책위 의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아리백 관련해서 저도 준비를 했었는데요. 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현재 내용에서 말씀하셨듯이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30%에서 21%로 줄이고 원전 비중을 24%에서 33% 올리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정부의 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면 수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무시하고 앞으로도 원전 중심의 정책을 계속 펼칠 거라면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국회에서 동의받도록 하는 정기사업법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번 추석에 전통시장에 들려서 장을 봤습니다. 상인들의 불만은 모두 윤석열 정부를 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가뜩이나 장사가 안 되고 있는데 그나마 지역 화폐로 하루하루를 견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지역 화폐를 없애겠다니 전통시장의 민심은 얼어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화폐가 코로나 대응책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최근에 지방 거주자들조차 수도권에서 소비하는 추세이다 보니 궁여지책으로 전통시장을 살려 민생 경제를 회복하자는 취지입니다. 이런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내년 예산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니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추경호 부총리가 지역화폐를 세금 캐시백, 즉 현금 살포성 재정 중독이라고 평가절하했는데 추 부총리는 대한민국 사람 아닙니까? 추 부총리의 지역구인 대구에서 지역화폐는 무용지물인가요? 정부의 내년 예산안은 오직 가진 자, 대기업, 부자들만의 잔치입니다. 아니 대통령실 관저 이전에 엄청난 예산을 지출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이전에 수천억, 수조 원의 예산이 지출되는데 이게 바로 정부의 예산 낭비 아닙니까? 대통령께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 내위는 지역화폐를 전통시장에서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사용했더라면 상인들의 고통과 애환을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전액 삭감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께 약속드립니다.
지역화폐 예산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반드시 복원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입니다.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이런 인사들을 추천해 놓고 이런 인사들을 빠르게 적격으로 이렇게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발목 잡기, 야당의 발목 잡기로 이렇게 부르고 싶다고 강조하는 것이 그렇게 규정을 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으나 과연 국민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것인가? 국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실 거라 자기들은 생각하는지 그렇게 되묻고 싶고요. 발목 잡기가 아니라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지는 이런 인사 참사를 계속 일으킨 그 인사 추천 책임자들은 전혀 처벌이나 쇄신 없이 행정관만 때려잡고 있는 이런 내부 쇄신을 보여주는 모습에서 국민들의 기대는 더욱더 떨어지고 있다. 과연 어떻게 평가하실지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들이 많이 있으셔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이 민생 22대 입법과제로 선정한 뒤, 그리고 어제였던가요? 경총에서 사실상 반대 의견으로 이렇게 국회를 찾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들을 많이 주시길래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당은 노란봉투법을 우리 당의 주요 입법과제, 특히 22대 민생 입법과제로 선정을 하고 추진 의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이 과도한 손배소 등을 통해서 사실상의 노동 3권 헌법으로 보장된 이런 권리들이 좀 과도하게 억제되고 있는 이런 현실을 좀 바꿔보려는 그런 법안이라고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고요. 다만 모든 불법 행위 이런 것들을 조건 없이 용인하겠다는 그런 태도는 전혀 아니고, 정당한 이 노동권 보호를 위한 어떤 구체적 사례들이나 이런 해외 입법 선례 등을 깊이 검토하고 논의를 깊이 있게 해서 그렇게 입법하려는 이제 의지를 갖고 준비하는 단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많은 말씀들, 이 삼성전자의 아리백 선언과 더불어서 많은 말씀 주셨는데요. 국내 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런 태양광 에너지를 비롯한 많은 노력들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뭔가 이권 카르텔 비리로 규정을 하고 사법적 해결이라는 이런 언급을 하신 걸로 아는데, 사실상 이 소상공인이나 이런 소상공인들께 작은 희망이라도 드릴 수 있었던 이런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이라든지, 그리고 전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노력했던 문재인 정부의 그런 태양광 정책이라든지, 이런 전 정부 정책 지우기를 넘어서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거 아니냐, 그럼 저희는 심각한 이런 문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방금 기사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혹시 감사원으로 배정한 예. 감사원의 이 표적 감사 의혹, 그리고 과도한 정치 개입 행위, 이런 문제들이 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을 넘어서 이제 끌어 넘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이런 국민 눈살 찌푸리게 하는 이 중립을 지키지 못한 명백한 감사원의 이런 폭거를 막아세울 방법들을 저희 당은 고민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발의를 하신 신정훈 의원님의 이런 입법 사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그걸 기초로 해서 필요하다면 더 필요한 사안이 있다면 거기 보태서 추가적인 입법 노력을 또 고민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법안을 딱 당론으로 선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법과 별개로 당론으로 별도의 법안을 발의할 것 등을 이렇게 결정해 놓은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어떻게든 감사원이 이 본연의 존재 이유와 그리고 감사원의 이 헌법에 규정된 감사원의 역할을 충실히 다할 수 있는 정상적인 감사원의 이 행보를 위한 모든 노력들을 강구해 갈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또 이제 내정돼서 어제 화요일에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로 제출됐는데요. 참 이분에 대해서도 아직 인사청문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인데도 언론을 통해 많은 이런 딸의 위장 전입이라든지 이런 또 이 세종시 특별공급 문제라든지 배우자의 사망한 부친의 인적 공제 문제라든지 많은 잡음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전히 변화 없는 반성 없는 이런 아무런 철학도 기준도 검증도 없는 윤석열 정부의 이런 인사 참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한 발 앞서서 먼저 느낄 수 있다는 점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